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2021년도 때 대주주 양도세 면제를 3억 원을 상한 폐지한다라고 나왔던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 쪽에서 나왔던 출처는 인포스탁 데일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가 인포스탁 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기재부의 세수 확보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고민한 것으로 한다며 해당 질병 사태로 주식시장 폭락 당시 대주주 양도세 면제 한도를 15원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현행 10억 이하 한도에서 유지하는 가닥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치를 보고 있다. 기재부는 금융위의 관련 부처와 해당 안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진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뭐 기재부 입장은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말에 뭐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되는 거 보고 좀 그 내용으로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뭐 7월 초나 뭐 6월 마지막 주 되면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보고 결정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왜 가지고 왔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조세 형평성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한테만 특징적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눈빛이 별로 좋지 않겠고, 왜 너희들한테만 혜택을 더 주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난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또 다뤄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7월 초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석과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보그라츠가 SEC 위원장이 사임한다. 고 있으면 비트코인한테도 매우 좋은 호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그래서 저런 기사가 뭐 한 며칠 되었죠. 예. 그래서 제가 공식 사이트 한번 보니까 임기가 딱 맞춰갖고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이 본인 임기 꽉 채워서 그만두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대적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의장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친 비트코인 형태의 계신 분이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중도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왜 그러냐, 이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개개인마다에 대한 투표권도 있긴 하지만 이분의 의견이 좀 어필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ETF가 이때까지 계속 막혀져 있던 게 서서히 뚫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SEC 위원은 총 5명인데 그 전에 한 분이 또 정확하게 알아보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만둔 것 같고요. 이분도 임기가 뭐 올해까지인데 뭐 연장 가능성이 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미국의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또 적절한 수장 교체도 꽤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도 우리는 좀 유심하게 봐야 된다. 왜냐면 비트코인 상품에 대해서 유연성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수장적 교체가 좀 대폭 갈아지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많이 좌지우지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분은 임기가 꽤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때까지이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매크로 분석가가 첫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첫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앤서니 모건크릿 대표한테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고, 그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본인만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죠. 사볼만 할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지만, 이런 매크로 분석가가 비트코인에 접근을 했다라는 것은 일부 금융 분석가들도 이제 서서히 들어온다라는 조짐도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런 금융 분석가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애널리스트나 그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센터장급이 이제 해당에 있는 또 상품 판매를 할 때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권유를 또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그런 금융 상품군을 만들어내서 판매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좀 많이 확대 해석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루트가 한 명씩 이렇게 변화를 준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국의 채굴기 업체가 26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상장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대한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채굴기 회사도 말 그대로 회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질병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기 업체도 상당히 힘든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장이 되면 상장에 관련되어져 있는 여유 자금률이 생기기 때문에 채굴기를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해시레이트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무기한 수학 거래량이 최근 30일간 52%나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과 하락과 무관치 않다. 6월 1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무기한 수학 거래량은 31일에 최고치인 170억 달러를 덧붙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캐프리얼 인베스트먼트 매니저가 비트코인 S&P 500 지수 유례없는 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S&P 500 지수 가격이 커플링 되는 것 같다. 사상 최고 수준의 상관성이 높다며, 높은 수준의 공포와 불확 실성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도 유사 상관관계가 높아짐에 따라 이것도 재밌게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2017, 2018년도 때 여러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한 흐름에 대한 추세가 계속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언젠간 경제는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뭐 S&P 500과 비슷하게 가는 거 저도 나쁘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풀렸고 했기 때문에 뭐 S&P 500이나 다우나 나스닥 같이 따라 올라갈 확률이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커플링 현상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가는 형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편차적 기복도 좀 있기 때문에 이 편차적 기복을 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꼭 맞다 아니다 이렇게 또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CME가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의 4분의 1 정도 점유율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아무래도 보게 되면 OK와 벡트 부분이 이 정도고, 그리고 데리비트 CME 비중이 좀 되는데,
아무래도 CME 비중이 요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파생상품 거래량에서 CME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거래소에서 이상한 짓거래를 하면 CME에서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주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근데 미결제 약정 형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방향성이 아직 뭐 트레이더 분들에 대한 방향성일 수도 있고 해당 투자자 분들이나 기관 투자자 분들이 보았을 때 방향성이 아직 뚜렷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미 체결 약정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차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많이 쉬었고, 제가 6월 마지막 주가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시점이 곧 나온다라고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 때 아마 기술적 반등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 때는 그래도 소폭이라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더의 보유 주소수가 계속해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해주고 있다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글라스 노드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더 0개 이상 보유한 주소 개수가 21일 4시 기준에 대략 요 정도만큼의 주소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 사전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미 세금에 대해서 먼저 적용된 나라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리 대응을 해보고자 해서 어느 정도 주소를 먼저 만들려고 하는, 쪼개기식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선작업일 수도 있게 되겠고요. 또 다른 형태를 보게 되면 개수는 0이지만 이제 조만간에 2.0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스테이킹 위주에 대한 그런 주소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요새 파생상품 거래소나 뭐 그런 거래소가 아니더라고 해도 일반 민간 거래소 쪽에서 스테이킹에 대한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커스터디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야, 그거는 꼭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더도 비트, 이더까지는 그래도 스테이킹과 커스터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P2P 쪽도 요새 OTC 비중도 좀 많이 성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도 한복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물론 이게 다 진실된 수치값이라고 전 믿진 않습니다. 그냥 명목상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내가 마음 먹고 계속 쪼개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이다의 창시자가 이더리움의 상당한 네트워크 효과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내에서 전해지는 가장 큰 거짓말 같다. 그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암호화폐 내에서 주도적인 리드를 구축하기에는 약 10년이 걸린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막 블록체인 산업이 시작되고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효과를 추측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그리고 에이다가 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위에 점하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여기에 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에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에이다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에이다에 대한 가격이 뭐 요렇게까지 뭐 한 산을 만들어 놓고 끝낸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일정이 연달아서 스트레이트로 8월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밀릴 만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에이다에 대한 이런 스텝 단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또 로드맵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에이다한테 좋은 형태로 나누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 코인 회사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예 일을 안 하고 또는 뻥카 치는 코인 회사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벡트에 6월 달러화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벡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유일하게 실물 인수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6월에 만기된 벡트의 실물 인수도 선물 계약은 221건으로 55% 증가했으며 이를 달러화로 환산을 하면 대략 200만 달러 정도가 되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규모의 양을 보면 별 볼 일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벡트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한테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할 때, 또 기억이 좀 지워질 때만큼에 대한 벡트의 지갑도 조만간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지갑이 뭐 IC랑 또 제휴를 맺어가지고 한다라는 걸, 여름에 나온다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의 CTO가 커뮤니티에 대한 적대감이 암호화폐 산업에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데이비드 슈와츠가 커뮤니티 내 적대감을 보여주는 게 암호화폐에 방해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이제 사용성을 높여주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좋아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좋은 혁신이지만 이더리움 확장성을 확대되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에 인식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슈아츠가 잘못하기도 했죠. 예, 저는 충분히 커뮤니티 쪽에 원활한 소통을 제대로 못한 빵형과 데이비드 슈아츠에 대한 잘못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초창기 때는 되게 어버버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빠지고 그런 형태에서 이제 데이비드 슈아츠가 뭐 아이폰과 똑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빵형은 이거는 주식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실망감을 많이 줬죠. 그리고 해당 보유자들한테 뭐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트론 대비에 대한 대표와 항상 또 비교가 많이 되면서 오히려 더 실망감이 커졌던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야기에 대한 어필을 더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본인들도 자꾸 일정 물량을 팔아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강조를 안 했다라는 것도 좀 보이지 않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도 저는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무기한 거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라고 보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리플이 IPO를 하게 되면 XRP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뭐 제가 계속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매우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빗썸은 뭐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정훈 빗썸 의장이 수사 착수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 10월 달에 김병건 씨와에 대한 이런 주식 양수권 계약 과정에 대해서 외국 환거래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기획재정부가 관여를 하면서 다시 논란거리가 나오게 됐는데요. 경찰이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에 조사가 BXA 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또 받으면서 이게 상당히 사건이 커지는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썸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다 모든 거래소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유독 빗썸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냥 똑같은 놈들인데 그나마 좀 어피트를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또 매우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빗썸이 저런 논란거리에도 그래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최초 사이버 위기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동 주최한 2020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디 한번
하반기 때 해킹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기만 하면 제가 죽방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받았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투자비도 아낌없이 했고, 투자비를 했던 건 우리 때문에 한 게 아니죠. 뭐 기존의 신규 계좌 부분이 막힐 수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맞춰갖고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략 RPG 신각계가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뭐 직업군은 100여 종이 넘는 영웅과 함께 나만의 영웅단을 꾸려서 던전, 탐험, 보스레이드, 결투장을 뭐 체험할 수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또 토큰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연결 구도가 있어서 이게 또 재밌는 형태를 또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게임위원회 쪽에서 아직 토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필을 주지 않은 이 실정에서 과연 토큰에 대해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 수가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게임의 주적인 또 학부모 분들이 또 계시죠. 이거는 뭐 저번 시간에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성공을 하려면 인기가 있어야 된다. 어디 한번 기존의 구글 스토어의 매출 순위권이 몇 위에 있는지, 인기 순위에 몇 위에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닥이 장외 거래를 개시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클레이 쪽은 대량 거래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지닥이 코인 보유량이 아무래도 클레이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닥에서 이런 OTC 쪽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뭐 차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OTC는 세금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또 다른 뭐 시세 대비에 있어서 뭐 부동산처럼 뭐 다운 계약서의 형태로도 가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닥은 공공기관인 우체국 에스크로의 서비스를 통해서 또 거래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